남편 맡아줄 수 있어? 그 말이 떨어진 순간 거실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와인잔 끝에 매달린 붉은 빛이 사모님의 손끝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귀로는 분명히 들었는데 마음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대신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말인가요? 사모님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잔속만 바라보셨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넓은 집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 또각 선명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나는 더는 못 버텨. 윤나 씨, 정말 미안한데 나 대신 좀 해줘. 그날 이후 제 시간은 열흘 전으로 되감겼습니다. 모든 일은 그날 저녁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제 이름은 서윤나. 62입니다. 9해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어요. 작은 원룸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과 혼자 먹는 밥에 정막에 익숙해졌다고 오래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이란 견딜만 하다는 뜻이지 외롭지 않다는 뜻은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떠난 뒤 제 삶은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어떤 날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사람 숨소리처럼 느껴질 만큼요. 그런 저에게 다시 사람 사는 집에 온기를 알려준 곳이 강태준 회장님 댁이었습니다. 5년 전 그 집에 처음 들어가던 날이 아직도 생각나요. 현관문이 열리자 은은한 나무 냄새와 광이 곱게 오른 바닥, 멀리서 들려오던 피아노 소리 같은 클래식 음악이 차례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현관 끝에 서 계셨어요. 나이는 60이 넘었는데 허리가 반듯했고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윤나 씨, 우리 집은 일만 하는 집이 아닙니다. 편하게 지내요. 처음 듣는 말인데도 이상하게 그 말은 오래된 약속처럼 따뜻했습니다. 사모님 이소영 여사님도 처음부터 참 고운 분이셨어요. 말투는 부드럽고 미소는 얇았지만 깊었고 걷는 모습엔 아직도 무대의 잔상이 남아있었죠. 그 부부는 겉으로 보기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아침상을 차리고 빨래를 널고 햇빛 드는 창가의 먼지를 닦으며 5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이상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모님이 자주 허리를 짚으셨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날 때마다 아주 잠깐 얼굴이 굳어졌어요. 웃고는 계셨지만 입가의 힘이 전보다 약했습니다. 부부의 침실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같은 방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복도 끝 방과 안쪽 방을 따로 정리하게 됐어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오래 있었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집안의 공기는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저녁 식탁 위에 침묵, 사모님의 흐린 얼굴, 회장님이 신문을 넘길 때마다 묻어나는 짧은 한숨. 아무 일 없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5월의 어느 저녁, 설거지를 끝내려던 제 등을 향해 사모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윤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 거실 조명은 어둡게 낮춰져 있었고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소파 끝에 앉아 와인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계셨어요. 유리잔 안에 붉은 빛이 마치 마음속 깊은 데서 올라온 말처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이 얘기는 남편한텐 하면 안 돼. 우리 둘만 알아야 해. 그 순간 저는 큰 병이라도 알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게 웃으셨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붙들어 놓은 표정에 가까웠죠. 남편이 너무 정정해서 문제야.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사모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종종 병원에 가 허리도 그렇고 몸이 자꾸 신호를 보내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예전 같아.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그래. 사모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창밖 어둠이 유리창에 비치고 거실 조명 아래 사모님의 눈가가 젖어드는 게 보였어요. 나는 이제 못 버텨. 정말 못 버티겠어. 그 말이 살짝 떨리는 숨결과 함께 제게 닿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집의 고요가 왜 이렇게 무거웠는지, 사모님이 왜 아침마다 더 피곤해 보이셨는지, 왜 두 분의 방이 갈라졌는지, 그 고백 앞에서 저는 무슨 위로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 사람은 지쳐 있었고, 한 사람은 여전히 뜨거웠고, 그 사이에 저는 그저 집안일을 하던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사모님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어요. 빗방울이 정원 석등 위를 두드리고, 회장님은 서재에 계셨고, 집안엔 젖은 흙냄새가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평소보다 화장이 옅었고,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윤나 씨, 부탁이 하나 있어.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진 말. 대신해 줄 수 있어? 심장이 제자리에서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농담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창백한 입술, 떨리는 손, 무너질 듯 간신히 세워둔 사람의 얼굴. 사모님은 울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끝내 저를 붙잡았습니다. 나 정말 벼랑 끝이야. 남편이 미운 게 아니야. 그 사람도 나름대로 외롭고 나름대로 살아있는 사람인 거 알아. 근데 나는 지금 너무 아파. 정말로. 윤나 씨밖에 없어. 5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잖아. 그 말에 제 안에서 오래 닫혀있던 문 하나가 아주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가족처럼 외롭지 않냐는 말도 하셨어요. 9회를 혼자 산 여자에게 그 말은 너무 정확해서 차라리 잔인할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은 여전했어요. 식탁 위엔 어제 먹다 남은 국그릇이 있었고, 베란다에는 마르다 만 수건 한 장이 걸려 있었고, 벽시계는 묵묵히 시간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모든 것이 너무 비어 보였어요. 빈 의자, 빈 이불, 빈 저녁. 외로움은 원래 소리 없이 앉아 있는 건데, 그날은 아주 또렷한 얼굴을 하고 제 앞에 와 있었습니다. 며칠을 끌었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장을 보러 가는 길에서도, 국이 끓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도 생각은 같은 자리를 맴돌았어요. 이건 아니지. 그래도 아니지.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이 말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정말 선 하나만 넘는 일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무너짐을 대신 받쳐주는 일인가? 회장님을 볼 때마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분은 언제나처럼 점잖았고, 신문을 읽을 때도, 커피잔을 들 때도, 목소리를 낮게 깔고 저를 배려했어요. 무너뜨리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멀쩡해서. 그래서 더 복잡했어요. 사모님은 날이 갈수록 지쳐 보였고, 저는 끝내 그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온 뒤에도 한동안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울었습니다. 안도인지, 미안함인지, 그 두 가지가 섞인 울음이었어요. 그리고 수요일,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숨이 가빴어요. 평소처럼 블라우스를 입었는데도 천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버스 창밖 풍경은 흐르고 있었지만 저는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현관 앞에 서서 손을 몇 번이나 모았다 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모님은 저를 잠깐 바라본 뒤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오늘이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은 평소처럼 차려졌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퍼지고 회장님은 신문을 읽고 사모님은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은데 저만 다른 세계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 무렵 사모님은 외출 준비를 하셨습니다. 현관에서 구두 굽소리가 똑똑 울리고 향수가 공기 속에 길게 남았습니다. 저녁쯤 올게요. 남편 잘 부탁해요. 문이 닫히자 집안이 갑자기 넓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숨 쉬는 소리도 크게 들릴 만큼요.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 하나를 괜히 다시 닦았습니다. 회장님은 거실에 계셨습니다. 신문을 반쯤 접어두고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오후 햇빛이 어깨 위로 내려앉아 윤곽을 더 또렷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윤나 씨. 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깨라도 좀 풀어드릴까요? 그런 엉뚱한 말을 꺼내버렸어요. 회장님은 조금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셨다가 이내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럼 부탁할까요? 저는 회장님 뒤에 섰습니다. 손끝이 닿기 직전까지도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손이 어깨 위에 내려앉는 순간 이미 너무 많은 게 시작돼 버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의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 숨을 들이쉴 때마다 넓게 움직이는 등, 낮게 깔린 숨소리, 집안은 조용했고 햇빛은 느리게 바닥을 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정말 시원하네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이셨어요. 소영이가 무슨 말했죠?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미 알고 계신 눈빛이었거든요. 사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제 말에 회장님은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알아요. 나도 알아요. 미안한데 마음이 잘 안 접혀요. 나도 참 이상하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집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사모님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회장님의 외로움도 늙지 못한 열기도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는 걸요. 회장님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우리 사이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윤나 씨도 외로웠어요? 그 질문 하나에 9회의 밤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불 꺼진 방, 차가운 베개, 혼자 먹는 저녁, 아플 때도 연락할 사람 하나 없던 날들. 저는 끝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 뒤의 시간은 말로 다 옮길 수 없어요. 다만 기억나는 건 닫힌 커튼 사이로 들어오던 옅은 빛과 서로 아무 말 없이 오래 서 있었던 그 순간. 누군가에게 기대는 일이 이렇게 낯설고도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정말 오랜만에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모님이 돌아왔을 때 저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고 회장님은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겉으로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겉으로 가려지지 않더라고요. 사모님은 저를 한번 바라봤고 저는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미안함도, 안도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분명 같은 얼굴인데 어딘가 달라져 있었어요. 오래 꺼져 있던 방에 누가 불을 켜고 간 것처럼. 그게 기쁨인지 후회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했던 건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시간이 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 처음엔 모두를 살리는 일 같았습니다. 지친 아내를 쉬게 하고 외로운 남편을 달래고 텅 빈 저를 다시 깨우는 일.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한번 불이 들어오면 처음 약속한 자리에서만 타오르지 않더라고요. 누군가는 덜 아프기 위해 시작한 일이 누군가에겐 더 깊은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겐 늦게 찾아온 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봄은 아무리 늦게 와도 언젠가 끝이 나죠. 사모님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모님의 침묵도 깊어졌어요. 감사와 안도 위에 세워둔 관계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렸습니다. 몸이 편해진 자리에 마음의 허기가 남았던 거예요.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손길은 대신할 수 있어도, 세월은 대신할 수 없고, 온기는 빌릴 수 있어도, 마음은 나눠 가질 수 없다는 걸요. 결국 끝내야 하는 날이 올 겁니다. 누군가 먼저 등을 돌리든, 누군가 먼저 울든, 아니면 처음으로 이 집에 들어오던 날처럼 제가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가게 되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결말이 두렵기만 하진 않습니다. 9회 동안 얼어있던 제가 잠깐이나마 다시 살아났다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대신해줄 수 있어? 그날 사모님의 그 한마디는 한 사람의 부탁이 아니라 세 사람의 균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가끔 생각해요. 누군가를 대신해 살아준다는 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결국 각자 자기 외로움의 몫은 끝내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